안녕하세요. 실용적인 딥러닝 모델 경량화 앤 최적화를 해봤습니다를 발표를 맡게 된 제이마플의 임종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논문에서는 보통 좋다고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적용해보니까 뭐 좋다라던가 나쁘다라던가 좀 이것저것 시도해본 경험담 정도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제이마플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좀 많은 분들이 잘못 좀 얘기를 해주셔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 제이마블이 아니라 제이마플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AI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흔히 드론 회사라고 좀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저희는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전략 AI 기술을 연구를 해서 이 기술을 첫 번째 응용 분야로서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용 전략 AI 기술을 선택하였습니다. 드론 AI에 AI가 이제 적용이 되려면 딥러닝 모델이 필요한데요. 또 이제 전략 AI 기술이 또 되려면 속도도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이 드론이 움직이는 특히 디바이스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리면 또 안 되거든요. 또 거기다가 드론은 배터리를 이용해서 비행을 하죠. 또 거기다가 딥러닝 모델은 대체적으로 좀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딥러닝 경량화를 진행하게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제 중에 하나로 저희가 지금 기술 개발 중인 VPS라는 제품인데 실제로 드론이 GPS 공격을 당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GPS 공격을 했을 때 위성이 하나도 못 받을 경우에 저희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하여 드론이 GPS 없이도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은 일반 GPS 드론일 때 어디론가 흘러가고 저희 기술을 사용한 건 흘러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량화하면 도대체 어떤 게 좋냐라고 또 많이 아실 수도 있지만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로 비용이 감소하고 성능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용이 감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배터리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드론에게 좀 더 오랫동안 일을 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서버 클라이언트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같은 작업을 좀 더 적은 양의 서버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또 네트워크 트래픽, 그러니까 모델의 사이즈 자체가 줄기 때문에 네트워크 간에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 자체를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경량화엔 최적화를 하게 되면 속도 자체가 빨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일을 시키게 되는 그런 어떤 좀 경량화를 또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경량화와 좀 실제 적용되는 경량화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경량화를 이야기를 하면 많이들 생각하실 게 프로닝과 퀀타이제이션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경량화에 도움이 될까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이게 네니오라고 좀 답을 하고 싶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론적으로 경량화를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실제 경량화된 모델이 돌아가는 곳은 하드웨어가 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그것이 GPU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인베디드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모바일 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딥러닝 모델 경량화가 돌아가는 타겟 디바이스가 실제로 어떤 걸 지원하는지 지원하지 않는지를 잘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예제로 하나로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인트 파일로 퀀타이제이션을 열심히 잘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자체가 V200밖에 없다고 하면 되게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하드웨어 측면에서 딥러닝 경량화는 어쩔 수 없이 밀접할 수밖에 없는데 좀 이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첫 번째로 로우 프리시전 서포트가 중요한데요. 예제로 엑스노넷이라는 게 2016년에 논문으로서 나왔고 굉장히 단순히 엑스노어 그러니까 비트 오퍼레이션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만약 실제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CPU 다시 또 GPU 또는 CPU 또는 GPU에서 형변을 거쳐서 연산한 다음에 다시 또 형변을 거쳐야 됩니다.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은 사실상 뭐 인트 8 또는 뭐 플롯 16 또는 32로 변환돼서 수행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은 더 느리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것들도 이제 칩 제조사에서 중요성을 알고 CPU 또는 이제 인베디드 디바이스 또 칩 자체에서도 딥러닝 가속 프로세스를 별도로 두는 것이 좀 대세가 됐으니까 언젠가는 엑스노넷 같은 것도 좀 가속화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스파르스 텐서인데요. 흔히 생각하시는 이제 프로닝입니다. 널로토리티켓 하이퍼세시스는 워낙 유명한 논문이시고 많이들 아시는 아주 대중적인 논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웨이트를 프로닝해도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걸 먼저 보여줬어요. 사실 이 연구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웨이트가 0이 돼도 잘 된다. 너무나 매혹적인 어떤 논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긴 한데 굉장히 이상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프로닝 되지 않은 웨이트만 연산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속도도 증가할 것이고 용량도 프로닝 된 모델만, 그러니까 프로닝 되지 않은 웨이트만 저장하기 때문에 용량도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0이 많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속도도 그대로고 용량도 동일하게 되게 될 겁니다. 물론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게 0이 많이 되면 이걸 압축을 했을 때 모델 그 압축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모바일 트래픽으로 이제 네트워크로 전송할 게 좀 이득은 있지만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프로닝이 실용적이지 못하냐라고 또 물어보시면 이것도 역시 다 대답이 네니오라고 좀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모바일넷에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을 제안했었는데 이것도 항상 빠를까라고 또 물어보시면 저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GPU가 한 번에 계산하는 어떤 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PU는 한 번에 어떤 대량의 연산을 병렬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가 GPU에 단 한 번의 연산으로서 돌아갈 수 있는 정도로 좀 작은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미 한 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을 두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 느리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것도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대세인 트랜스포머이죠. 트랜스포머는 좀 이젠 좀 정말 대세로 분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경량화에 좀 적합할까? 사실 저는 예전까지만 해도 좀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 얼마 전에 모바일 VATI라는 논문이 이제 애플에서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모바일 VATI를 적용해서 굉장히 작은 파라미터로 좋은 성능을 내주는 걸 좀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저자분께서 공개한 그 성능을 보면 물론 파라미터 적고 성능도 더 좋지만 속도는 실제 그 모바일넷 V2, 그러니까 CNN으로만 구성된 모델보다 속도가 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이유가 그 비주얼 트랜스포머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딥러닝의 그 발전 자체 그리고 딥러닝의 발전과 더불어서 GPU의 발전 자체가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CNN에 맞춰져서 최적화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CNN이 더 빠르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면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이 트랜스포머를 좀 더 빠르게 가속해 줄 수 있는 최적화가 또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또 트랜스포머가 정말 속도 면에서도 CNN을 앞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지만 이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앞서 말한 것들을 저희가 직접 FPGA를 이용을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전부 다 그 일일이 구성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좀 하드웨어적으로 저희가 경량화된 어떤 효과를 좀 많이 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같이 좀 작은 회사에서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고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딥러닝 경량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아키텍처를 압축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든다고 하면은 모바일넷, 모바일 VIT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키텍처 처음부터 만든다는 걸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닝, 퀀타이제이션, 텐서 디컴포지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미 만들어진 아키텍처를 압축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도메인 디펜던트 할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면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이면 세그멘테이션 각각의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맞춰서 거기에 최적화된 모델을 직접 만드셔야 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도메인 인디펜던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도메인은 지식은 몰라도 어떤 그 모델 압축 기법만으로 이용해서 어떤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드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닐 건데 저희는 이 아키텍처 만드는 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오토ML이 하도록 해왔고요. 또 프로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쓸모없다고도 약간 쓸모없다고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좀 약간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잠시 뒤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수행했는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찾아보는 걸 저희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딥러닝 블록 자체를 만드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논문에서 공개한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적용한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얻었는데 사실 그 간단한 아이디어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뒤에서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딥러닝 블록 자체를 만들다기보다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수많은 블록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 딥러닝 모델에서 목표하는 어떤 타겟 디바이스에 좀 더 적합한지 이걸 자동으로 찾아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저희는 그런 이제 그 AutoML 이제 파이프라인을 옵티나와 웨이츠 앤 바이어시스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먼저 옵티나는 원래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에 굉장히 유용한 프레임워크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간단한 코드를 보시다시피 어떤 오브젝트와 트라이얼을 넘겨줘서 네,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옵티나 같은 경우는 간단한 이제 코드 예제를 보시면은 오브젝티브와 트라이얼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서제스트 플롯 같은 경우로 이제 자동으로 어떤 목표 여기서는 이제 x-2의 2제곱의 어떤 값을 최적화시키는 또는 맥시마이즈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어떤 x를 찾아주는 어떤 그 프레임워크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 코드 구성이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AutoML로 저희는 활용을 했고요. 또 여기에서 만들어진 옵티나에서 그 만들어진 모델을 어떤 식으로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고 이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 용도로 웨이츠 앤 바이어시스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만들어진 수많은 모델 중에서 적은 파라미터를 유지하면서 가로축이 이제 파라미터이고요. 세로축이 MAP인데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MAP 매트릭이고 그랬을 때 이제 적은 파라미터이면서 높은 성능을 내는 어떤 모델들을 어떻게 자동으로 찾아진지를 저희가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옵티나 활용해서 자동으로 모델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이토치를 저희가 주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데 이 파이토치에서는 자동으로 모델을 생성하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모든 레이어의 입력 채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매번 계산을 해서 다음 레이어에다가 전달을 해줬어야 됐고요. 또 예를 들어 저희가 리니어,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미지 사이즈에 매번 맞춰서 이게 플래팅이 됐을 때 뭐 채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적을 했어야 됐고요. 뭐 그 외에도 생각보다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좀 만족시키는 걸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자동으로 모델을 찾으려면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만들어진 모델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압축하는 데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어떤 압축 기법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모델을 불러와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파이토치의 특성상 그 모델을 불러오려면 이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코드가 마찬가지로 저희 리파지토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델 생성 그 코드를 모든 프로젝트에마다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한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좀 마음에 들지도 않고 약간 좀 지저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가 YOLO V5 레포지토리를 좀 일부 수정해서 사용했는데 저희는 거기서 주목한 게 거기서 YOLO V5는 야문 파일로 모델을 만들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개인 프로젝트 좀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하나씩 좀 개선시켜 나가던 프로젝트인데 얌 파일로 모델을 만드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매번 계산하기 어려웠던 이미지 사이즈 그리고 또 입력 채널들을 자동으로 매 모든 레이어마다 계산을 해주고요. 또 얌 파일로 모델을 구성하기 때문에 모델 변경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듈을 또 만약에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킨들이라는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구성이 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모듈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내가 추가로 어떤 모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파이썬 코드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얌 파일 자체로도 새로운 모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IP 인스톨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어떤 내용을 찾아보고 계시면 밑에 링크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을 또 자동으로 만드는 거 쉬워졌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동으로 모델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피션트넷에서는 주로 세 가지 파라미터, width, depth, resolution을 찾도록 했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원하는 찾고자 하는 어떤 블럭의 종류까지 같이 추가를 해서 서치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였고요. 여기에서 그 옵티나를 이용해서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여기서 평가를 거치는 과정을 무한 반복하게 함으로써 모델을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찾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때 이 평가되는 항목은 시간, 그리고 파라미터 개수, 매트릭이니까 매트릭에서는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면 MAP가 될 수도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뭐 F1 스코어 또는 뭐 액큐러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임에서는 모델이 실제로 매번 수행하는 속도를 측정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타임 리밋을 걸어서 예를 들어 타임 리밋보다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모델은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제가 판단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학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학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좀 여러 머신에서 동시에 패러럴하게 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다행히도 옵티나에서는 이 RDB를 사용해주는 기능을 지원해줘서 저희는 여기에 PostgreSQL을 붙여서 여러 대의 머신에서 자동으로 패러럴하게 모델을 서치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왔어요. 근데 그래도 시간이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더 빨리 좀 모델을 찾아볼 수 없을까 고민을 해서 저희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이터가 이미 많이 있다고 한다면 학습 데이터를 일부 조금 줄인다고 해도 어떤 모델을 학습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경향을 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F옥을 좀 적게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모델을 300 F옥을 쭉 학습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원하는 거는 이 어떤 학습된 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55 에폭 정도만 사용을 하여서 이 모델이 잘 학습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떤 경향성을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 좋은 모델은 에폭 한 적게 사용해도 다른 모델보다 훨씬 더 높은 애큐러시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서치 스페이스를 좀 줄여도 됩니다. 여기 보통 처음에는 이제 옵티나라든가 자동을 찾는다는 게 사실 너무 좋아서 뭐 모델도 자동을 찾고 하이퍼 파라미터도 자동을 찾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시간이 정말 무한대로 있다고 하면은 정말 최적의 모델을 찾을 수 있겠지만요,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델만 먼저 찾게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찾아진 모델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게 한다라던가, 모델을 찾는다고 해도 일부의 어떤 서치 스페이스를 줄여서 찾는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옵토ML을 하는 이유가 검증해야 될 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일일이 손으로 하기 힘드니 좀 자동으로 찾게 해보자 라는 시각으로 좀 접근하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퇴근하고 뭐 집에 가서 뭐 놀고 있는 도중에도 컴퓨터가 저 대신 이제 일하고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일 시키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찾아낸 모델을 이번에는 또 압축을 해봐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미 AutoML로 찾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작은 모델이 되었겠지만 저희는 여기서 또 멈추기는 또 그렇고 더 나은 경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한 거는 텐서 디컴포지션, 그 중에서 터커 디컴포지션을 좀 주목을 했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또 하나의 큰 텐서 X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모사를 하는 여러 개의 텐서들로 쪼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28바이, 256바이, 3바이3 이런 컨볼루션 웨이트이 있다고 하면은 이 컨볼루션 웨이트 하나를, 좀 큰 웨이트 하나죠, 이것을 128바이, 64바이, 1바이 1, 64바이, 32바이, 3바이 3, 32바이, 256바이, 1바이 1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렇게 모사가 됐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원본 파라미터 개수는 29만 개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줄여진 디컴포지션 된 파라미터 개수는 34,000개이기 때문에 약 88%의 파라미터 감소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되게 매력적인 어떤 텐서 디컴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컨볼루션에다가 텐서 디컴포지션을 적용하니까 정보 손실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정보 손실이 큰 게 문제라면 정보 손실이 적었던 레이어만 사용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고요. 그래서 원본과 그 디컴포지션 된 컨볼루션 레이어에다가 랜덤 텐서를 오퍼레이션을 돌려서 여기서는 이제 y 햇과 y 틸다의 에러를 적용을 해서 에러가 낮은 레이어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파라미터 개수는 물론 이전보다 적게 줄어들었습니다. 원본 대비 약 한 40% 감소를 하였고, 그랬지만 실제 성능 저하,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코코 기준 MAP 약 1% 정도의 저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결국엔 텐서 디컴포지션은 어떤 큰 텐서를 작은 텐서 여러 개로 쪼개는 과정인데, 이미 이 큰 텐서에 대해 내부에 0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를 더 작은 어떤 텐서들로 모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건 좀 예전부터 계속 생각만 하다가 적용할 시간이 없다가 좀 최근에 좀 적용을 해봤는데, 실제로 프루닝을 먼저 적용하고 텐서 디컴포지션을 적용을 해서 이 오퍼레이션 텐서를 적용을 해보니까 실제로 에러 값이 뭐 더 동일하게 낮더라도 훨씬 더 파라미터 개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이전에 텐서 디컴포지션만 한 것에 비해서 약 5% 정도의 추가 감소가 이루어졌었고요. 근데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프로닝 레이시오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 것이냐라는 또 질문이 들고요. 또 각각 레이어마다 프로닝 레이시오를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레이어마다 프로닝 레이시오를 조금씩 변경해가면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루닝 레이시오를 바이너리 서치를 이용을 해서 프루닝 레이시오 자체를 결정하게 했으니까 실제로 프루닝 텐서 디컴포지션 이 과정을 좀 적게 거쳐도 저희가 원하는 어떤 최적의 프루닝 레이시오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을 적용했을 때 그 이전, 그러니까 프루닝만 적용했을 때 대비 2% 정도의 추가 감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실제 애플리케이션 적용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시도를 해본 게 욜로 V5X 모델 기준, 그러니까 원본 파라미터는 86밀리언 정도이고요. 이때 이제 수행했을 때, 그러니까 코코 밸리데이션 2017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95초가 걸렸고, MAP는 68.1% 나왔는데, 저희가 시도를 한 디컴포즈된 모델에서는 54밀리언, 약 파라미터 수 37.2% 감소를 했고, 인퍼런스 타임 또한 약 13.4%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파인 튠을 하나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저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트레이드 오프를 좀 더 따져본다면 만약에 파인 튠도 할 수도 있고 또 소폭의 성능 저하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압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빠르게 할 수는 또 없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는데요. 또 저희가 좀 이것저것 시도해본 결과를 공유해드리면 GPU에서 만약에 플롯 FP16을 지원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모델 좀 하프 프리시전만 이용해도 속도 향상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가장 좀 많이 병목이 생기는 구간이 CPU와 GPU 사이의 메모리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병용화를 시킬 것인지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좀 그 CPU, GPU의 메모리 이동을 지양하시는 게 좋고, 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면 이제 스레딩을 좀 이용을 해서 좀 병력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을게요. 물론 당연히 스레딩을 처리하면은 CPU, GPU 이동하는 도중에 또 그때도 모델이 뭐 인프런스가 되고 있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 메모리 이동 중에 텐서 값이 바뀌지 않는지도 잘 좀 디버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ensorRT를 쓸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TensorRT를 사용했을 때 모델 그 인프런스 속도가 굉장히 향상이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간혹 가다가 톨치 스크립트,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텐서알티를 변환하려면 톨치 스크립트를 변환하고 그래서 온NX 변환하고 다시 또 텐서알티를 변환해야 되는데 톨치 스크립트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간혹 가다가 모델이 더 많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한번 더 검사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텐서알티 못 쓴다면 LIB 토치의 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셔도 속도 향상을 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레이어별로 속도 프로파일링을 좀 하셔서 어떤 레이어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이 속도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는 토치에서도 이미 지원을 하고 또 이전에 아까 공개를 했던 킨들 라이브러리에서도 공개를 하니까 좀 이것저것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모델 경량을 아무리 잘 수행했어도 이 코드 쪽에서 최적화에 따라서 또 실제 성능이 굉장히 천차만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이제 읽어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디스크에서 메모지를 읽어드려서 이미지 디코딩은 대체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JPG도 하나의 압축 파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CPU에서 하는 게 좋을지 GPU에서 하는 게 좋을지 이것도 잘 한번 감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미지를 잘 읽어드렸다고 해도 이 전처리는 데서 어디서 하는 게 좋을지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255 사이의 어떤 이미지 그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걸 CPU에서 하는 게 좋을지 GPU에서 하는 게 좋을지 역시도 좀 고민해 볼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모델 추론하는 동안에 멀티코어를 또 백그라운드에서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CPU가 이런다고 해서 GPU를 놀게 하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PU 유틸라이제이션을 항상 모니터링 하셔서 0%가 되지 않도록 항상 GPU가 이제 한마디로 쉴 틈을 안 주는 것을 좀 많은 디버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경량화 자체는 좀 원하는 어떤 목표 애플리케이션과 목표 하드웨어에 맞는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잘 설정하시는 게 저는 좋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다시 또 강조드리지만 CPU, GPU 자원 분배 잘 해주시고 디스크, CPU 메모리, 또 GPU 메모리, 어떤 데이터의 이동 속도 프로파일링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딥러닝 경량화는 물론 리서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게 실제로 정말 실용적이려면 엔지니어링의 영역이라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